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고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악화, 두 번째는 트럼프 2.0 시대 대비, 세 번째가 탄핵 정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과연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지 주요 1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삼성, SK, LG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혼합 위기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 위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 탄핵 전국까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상황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우선 시계 제로 상태로 해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 기업들이 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보통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10월 이후에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임원 인사를 하고 예.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제 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선 방금도 환율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아마 지난 사업 계획을 짤 대부분 그룹이 환율 한 1,300원 중반대로 아마 환율을 확정하고 많은 사업 계획을 짰을 텐데 일단 베이스가 다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 시계제로 상태로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이 시기에도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지가 첫 번째인데 오늘 이제 뭐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지나면 불확실성만 해소돼도 여러 가지가 해소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룹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제일 분주합니다. 이유가 오늘 뭐냐면 리스크까지 또 불거져서요. 맞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은 이 탄핵 정국이 트자마자 중심 부서가 법무부서가 됐어요. 예. 법무부서가 정치 리스크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2주 전에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게 1심은 지난 2월 달에는 1심이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했는데 일단 구형을 5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2심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3일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다면 뭐 제가 볼 때는 1심이 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바빠졌다. 이렇게 돼서 삼성그룹은 이 외에도 지금 반도체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룹 전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전자 오늘 여전히 뭐 오만전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SK그룹의 경우에는 현재 최창원 SK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SK그룹은 리밸런싱을 굉장히 고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리밸런싱 하는 와중에 지금 환율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가 일단은 논의가 될 것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와도 마찬가지지만 SK그룹도 하이닉스 반도체 플러스 SK온이 미국 공장을 짓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 일단 비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시급해 보여서 현재 리밸런싱 구조에 대한 그 당황한 기색을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리밸런싱이 끝나면 SK그룹은 아마 새로운 IPO를 준비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불확실해졌다. 예. 네.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해져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AI하고 바이오 뭐 배터리를 기준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데 투자에 대한 것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은 뭐 우선 환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수출주로 예. 봤을 때요. 예. 그렇지만 그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나마 4대 그룹 중에서는 호세 문효수 사장이라든지 성김 사장을 먼저 임명하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뭐 그 준비들은 트럼프 2기 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정국은 아마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현대차는 지금 이 탄핵 정국 집회에 금속노조가 합류를 하면서 네. 지금 파업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LG그룹의 경우에는 우선 사장단 회의를 수집을 했는데 LG그룹은 4대 그룹 중에서 그나마 제일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요. 예. 지금 8년 만에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면서 사실 리더십 부재 여러 가지 현안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정부 공백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기업들의 대외 신인도 하락 이런 부분도 우려스럽거든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글로벌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만약에 이번 주까지 넘겼다. 그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환율을 보겠지만 어쨌든 1,430선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데 1,450선이 깨지기 시작하면 1,500은 금방 가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단 대외 신인도 급락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해외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시스템 붕괴 넘어가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보면 환율 급등으로 일단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받는 곳은 금융권입니다. 금융주죠. 예. 밸류업으로 그나마 금융주들이 올해는 그나마 나았는데 현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외화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환율이 높아질 때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당장 내년 말에 배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행주 중에서도 외화 비율이 높은 하나금융지주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주가 하락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외화 자산 비중이 외화 높기 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를 때 금융 쪽의 지주 회사들을 좀 민감하게 보시면 만약에 1,450선이 깨지면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만약 이번 주에 해결이 돼서 1,400원대 초반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낮아지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자동차 이게 지금 전략물자 핵심 생산 기지가 한국으로 글로벌에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불안한 상태가 오래 가면 이 전략 자산의 핵심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키가 뺏기기 때문에 저는 이 불안한 요소를 빨리 제거해서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좀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를 그 주요 고객사에서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확 잡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 정치적인 변수를 우려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다른 공급처를 찾을 가능성도 당연하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나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불안한 점을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 우리 주요 수출 품목, 효자 품목인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이 다 파장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우리 산업계 수출 맏형은 아무래도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원화 약세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원화 약세가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완율이 그렇죠. 장기화됐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용 증가에 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빚을 냈던 그런 부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금 조달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뭐 반짝 환율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은 반짝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중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삼중고는 사실 다릅니다. 다른 부분 삼중고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출 뭐 주도지만 내수 심리가 이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는 12월이 가장 대목입니다.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신 자동차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정국이면 제가 볼 때 내수 시장 급속도로 냉각될 겁니다. 그럼 실적도 타격을 받겠네요.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일단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좀 지금 보고 있고 수출이 지금 호수세를 띄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환율 효과를 보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현대자동차도 많은 부품들을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1,450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 영업이익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도 하나의 거고,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업계에 좀 보시면 금속노조가 지금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산 중단이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삼중고, 내수시장의 냉각, 그리고 장기로 갔을 때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의 증가, 네. 그리고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이 생산 중단의 우려, 이 삼중고를 좀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연말 특집 되면서 그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하고 말씀을 잠시 나눈 바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 우리 지금은 약간은 무시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도 가성비 좋은 괜찮은 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에겐 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내년이 되면 예. 본격적으로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몰려들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가성비로 승부를 하겠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시장에 들어갈 때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지금 중국 자동차가 단순히 가성비로만 승부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의 뭐 몇몇 자동차 기업들은 보면 충분히 성능까지 무장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수시장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경쟁해야 될 판이라서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품질 경쟁력까지 우리가 중국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도 도래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원자재 수입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철강 업계, 뭐 유류뷰 이런 부분으로 신경 쓰는 항공 업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재밌게도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이 좀 급등을 했어요. 예, 올랐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석유화학업도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예. 뭐냐면 시진핑의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양해가 이제 3월에 있을 텐데 양해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인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비를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철강이 오른다 보는 거죠. 네. 그나마 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철강은 중국 공급 과잉은 내년 빨라도 중국이 소비가 촉진되어도 빨라도 1분기, 2분기에는 여전히 공급 과잉은 갈 것이다. 그래서 철강 쪽은 거기에다가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두 부분 때문에 철강은 한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석유화학업계도 어제 반짝 했는데 중국 같은 시진핑 말 때문에 똑같이 철강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라 봅니다. 저가 공세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자 일단 트럼프 2기 체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상은 좀 정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지난 탄핵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게요. 지난 탄핵 때는 기업들이 사실 연루돼 있어서 아주 어려웠는데 예.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냐 묻고 있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참 그렇죠. 문제죠. 예.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김일변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LG 헤이그라든지 미국 그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의 워싱턴가와 정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트럼프 2기 정부를 미리 바이든 정부 때부터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나마 공식적인 외교부나 통상부의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대응할 때 공식적인 채널 자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관세 폭탄이 이루어졌을 때 기업 자체에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전에 빨리 공식 라인을 만들고 기업들을 대응해 줘야만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들 자체에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하고 인사를 통해서 임무들을 통해서 가고 있지만 일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 전에 통상이나 외교 쪽에 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있죠. 근데 네.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대표님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내년 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요 각국에서 자기 살 길들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이외입니다. 보조금을 이제 네. 막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겠죠. 예, 우선 예. 리쇼링, 그러니까 기술 안보와 제조 안보를 굉장히 추종할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각국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보와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업이 똑같은 입장인데요. 예, 예.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반짝 희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조선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국가들이 아마 기술 안보와 제조 안보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텐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나마 좋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좋은 지렛대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 전국을 빨리 안정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트럼프 정부와 좋은 협상 카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칩스법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제조업이나 기술 안보가 필요한 것들은 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저는 뺏기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재원의 투자 그리고 보조금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10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코노믹 투어 함께했고요.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의미가 있는 코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